주말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매 재고 지수가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중국 원유 수입 증가세도 경기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한편 유럽은 도이체방크의 대규모 유상 증자 추진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해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6포인트 내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3%나 급등해 10월 만기 WTI가 배럴당 76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원유 유출로 송유관을 폐쇄하면서 공급 감소 문제가 제기돼 가격이 뛰었습니다. 미국의 7월 도매 재고 지수가 전월 대비 1.3% 상승해 2년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0.4%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음식 가격 오름세에 힘입어 작년 동월보다 3.5% 올라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수십 년 내 최악의 리세션에 회복되고 있지만 리세션이 남긴 어려움이 엄청난 데다 경제 회복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다고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씨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말에 또 올라 사흘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기다렸던 지표인 미국의 7월 도매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예상치보다도 3배나 많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 원유 수입이 지난달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큰 폭의 급증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뛰었고 관련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주말 글로벌 증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고 매니지먼트에서 강효섭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의 지표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주 후반에 좀 힘을 내는 것 같더니 주간 단위로도 또 플러스 마감했네요. 네, 2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지표 발표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도매 재고 발표치가 이제 상당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일단 개장 초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뭐 유럽 소식도 있고 그런데 10시경에 이제 도매 재고가 이제 컨센서스 0.4%를 웃돌면서 1.3%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재고가 웃돈 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좋은 결과로 해석을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원유 서비스 업종의 상승폭이 컸는데,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그다음에 IEA 석유 기구에서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시키면서 원유 가격이 3% 올랐습니다. 따라서 쉐브론이나 뭐 엑슨모바일 같은 원유 서비스 업종의 상승폭이 컸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우 종목 30개 중에 22개가 상승하고 8개가 하락하는 등 이제 뭐 상승 무드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었고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약세를 보였던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쪽에 비중을 하향하면서 네. 델하고 뭐 델이 2.6% 하락하고 뭐 내셔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6.4% 빠지는 그런 또 어둠의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유가 급등의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모건 스탠리 등에 의해서 투자 의견을 강등당한 일부 반도체주들은 웃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딱 하나 나와서 절대적으로 무게감이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7월 미국의 도매 재고 쪽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아무튼 도매 재고 증가를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인식을 해준 것 같은데 동시에 도매 판매도 함께 집계가 돼 있잖아요. 2년 내 최대폭으로 도매 재고가 늘었다면서요? 네, 도매 재고가 1.3% 상승한 것이 2년 내 최대폭이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도매 재고는 기업 재고치의 이제 30% 정도를 차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 기업 재고가 나올 때 사실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지만 이제 주요 발표가 없었던 관계로 많은 이제 해석이 많이 몰렸었는데 네. 판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됐고요. 도매 판매가 0.6% 증가한 것이 이제 어떤 재고가 증가했지만 판매가 증가한 것이 더욱더 큰 영향을 미쳤고요, 시장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재고 증가에 대해서도 요즘 기업들이 이제 점차 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어떤 도매 판매 업자들의 시그널이다. 네. 이런 해석이 이제 더 커졌고요. 네. 또 이제 재고가 증가함으로써 이제 3분기의 GDP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그런 지표였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7월 도매 재고가 한 전월 대비 0.4% 정도만 늘어날 것이다 했었는데 1.3%, 3배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것,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물론 2년 내 최고치로 상승폭을 그려낸 것도 호재였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재고가 이제 기업들이 쌓아 놓을 정도로 그렇게 향후 기업들이 그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이 들어서 있다. 이렇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경기 위축되는 재고를 줄이려고 하지만 경기가 좀 풀릴 시그널이 보이면 오히려 재고를 쌓아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쨌거나 이 지표 때문에 뉴욕 증시가 또 오르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주 보면 초반엔 좀 주춤했었습니다만은 유럽 때문에 후반 들어 지표가 쭉 좋으면서 결국에 주간 단위로도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표가 좀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블립 걱정은 놔둬도 괜찮은 건지요? 네, 일단 뭐 은행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돌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지표도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 지표들을 보면은 더블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잠깐의 우려였다. 네. 지금은 이제 다시 다 좋은 쪽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어떤 그거는 작은 사이클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는 좀 뭔가 좋아진다. 그리고 앞서서 도매 재고 증가가 결국 미국의 3분기 GDP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시나리오까지 봉착을 하면서 좀 무게감이 원래는 적었는데 이 도매 재고가 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특히나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지표 정리는 이 정도로 일단락을 일단 지고요. 유가가 급등한 측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이 급증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에너지정보청이 향후 원유 수요에 대한 그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유가가 얼마나 올랐던 건지요? 유가는 3% 정도 10월물 기준으로 예. 상승을 해가지고 76.47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고 또 중국이 원유 수입이 전달 대비 10%가 증가했다. 그리고 아까 IEA에서 내년 전망치는 그대로 뒀지만은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시켰고 또 이제 유가에는 더 호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원유를 수송하는 그 송유관이 폐쇄한다. 네. 유출로 인해서 폐쇄한다는 그런 호재가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서 하루에 공급받는 양이 하루에 220만 배럴이고요. 네. 이번에 막은 송유관이 67만 배럴을 수송하는 송유관입니다. 그래서 네. 220만 불에서 67만 불이면 거의 뭐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하루 원유 수입량이 1000만 배럴 조금 넘는데, 네. 67만 배럴만 막아놔도 이제 공급이 6%가량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원인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가가요, 76달러 선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때문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유럽도 상승을 했을까 싶은데 보니까 뭐 굳이 따지면 혼조세네요. 예, 영국하고 프랑스는 올랐고, 네, 뭐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0.1%씩 상승을 했고요. 네. 독일은 이제 0.1%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목요일 날 장 마감한 다음에 도이체방크가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다. 뭐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지만은, 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도이체방크는 4.6%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도이체방크가 지금 유상증자를 검토하는 것이 네. 어떤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뭐 미덥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향후 있을 바젤 3를 의식해서 네. 그런 것인지는 뭐 불확실하지만은 투자자들은 어쨌든 금융주에는 이제 매도 공세로 대응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 그다음에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11%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2.8%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던 소식이 노키아인데요. 네. 노키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애플에 밀리고 뭐 이제 삼성도 밀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면 초과에 놓였는데 예. 어떤 이제 MS 출신의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그런 스테판 엘롭이라는 CEO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노키아의 CEO 교체는 시장에서는 이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노키아 주가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노키아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지금 CEO가 좀 많이 바뀌는 교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같습니다. 자, 앞서서 유가가 무려 3%나 급등해서 배럴당 76달러 선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유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금값이 주간 단위로도 결국 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파랗게 지금 십자봉이 음봉이 하나 떴는데요. 금값이 조금 주춤하면서 무엇보다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그 국채 수익률을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얼마 전에는 2.5%께서 참 문제였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또 오르고 있네요. 네,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저번에도 뭐 얘기가 많이 시장에서 많이 있지만 네. 국채 수익률이 너무 버블이 아니냐, 국채가 너무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국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표가 좋아지니까. 예,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전일에는 또 30년물 입찰 부진이 있었고요. 대규모 회사채가 공급된다는 여기 수급까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네. 미국 국채가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됐고 또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N달러가 84.09엔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도 조금 이제 어떻게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분위기고 네. 유로 달러는 이제 1.2677 유로로 이제 0.17%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좋았던 것이 전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금 선물도 소폭 하락하면서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자, 증시가 정말 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표가 좋아지면서 안도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더블 딥 우려는 점점점 줄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과 국채 가격이 당장 이를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2.4%대까지 초강세를 띄었던 미국의 국채 시장이 급격히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금값도 6주 만에 결국 주간 단위로 약세로 끝나고 있는 것. 뭔가 시사하고 있는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참 신기하게도 물론 9월장에서 노동절 휴일도 있었고 별로 뭐 며칠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약세장이 왜 이렇게 강한 건지요? 제 생각에는 뭐 그 전에 약했기 때문에 예. 9월장에는 뭐 통계적으로 약하지만 매달 약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제 지표들이 정리되는 시점이고 다시 이제 미국 경제가 더블 딥이 아닌 소프트 패치로 해서 다시 상승한다 이런 낙관론이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요. 일단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지표를 보기에 앞서서 말이죠.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나왔던 중요한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장에도 역시 1,800을 넘기고 난 시점에 약간의 위협할 만한 변수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 8월 중요한 지표들을 많이 주말을 거치면서 내놓았습니다. 원래는 이때 나올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앞당겨 발표해서 이 시기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 말이죠.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와, 지금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이 나름대로 물가를 좀 관리하는 수준이 3%대인데 지금 2달 연속 그것을 넘겨서 아마 위안화 절상 내지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가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률을 올해 3%에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현재 뭐 2달 연속 3.3%, 3.5% 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식품 가격이 7.5% 상승했기 때문에 네.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물가가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세를 다시 되찾고 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조금 있으면 추석도 있고요. 그렇죠. 예, 국경절 연휴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중국 물가 상승률이 쉽게 멈출 수가 있을까 하는 네.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위안화 절상이나 금리 인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이제 10월에 또 이제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네. 있는데 예. 거기서 내수 부양에 힘을 쏟는다면 예. 위안화 절상하는 것이 결코 이제 중국에게 불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위안화 절상을 통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위안화 절상을 이제 또 이끌고 네. 그런 어떤 이제 또 10월 달에 위안화가 처음으로 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이 이제 계속 어떤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절상은 점진적으로 될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또 중국이 늦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뭐 우리나라도 먼저였고요. 예. 예,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출구 전략을 조금씩 사용하는 것은 네. 어떤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래요. 중국의 무역 흑자도 이미 석 달 연속 지금 200억 달러를 웃돌아서 미국으로부터 눈총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인플레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은 이래저래 위안화 절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위안화 절상부터 계속해서 지금처럼 9월에 이제 그랬듯이 먼저 해 나가는 이런 수순이 나올까요? 네,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 이제 소폭씩 어떤 투기 자본을 억제하면서 그다음에 또 자기네들의 수출 경쟁력을 방어한다고 생각하는 선에서는 네.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되고요. 네. 금리 인상도 깜짝깜짝 한 번씩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이제 하겠지만은 네. 시장에는 이제 근데 시장에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정상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중국도 정상화 흐름에 동참하는 것뿐이어서 긴축에 대한 압박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중국 증시를 그렇게 나쁘게 중국 쪽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2주 연속 올랐는데 3주의 첫 스타트를 오늘 밤에 또 끊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는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또 어떤 쪽인지, 어떤 쪽에 좀 포인트를 주면 바람직한지요? 네, 오늘 밤엔 일단 재정 수지가 발표가 되고요. 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만 짚어보면은 어떤 이제 소매 판매 쪽하고 물가 쪽인데, 예. 소매 판매가 화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했던 도매 재고 연장으로 7월 기업 재고 이거는 이제 전체가 100%가 반영이 되는 기업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지표가 일단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산업 생산 지표가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이다. 네. 금요일 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증시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물가 지표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PPI하고 CPI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직 디플레이션 망령이 아직 살아있는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요일날 나오는 소매 판매 그리고 수요일날 공개가 되는 산업 생산. 아마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지표는 더디지만 완만하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의 분위기를 잡아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에 발표될 뉴욕 증시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신 바대로 뉴욕 증시는 주말에 또 올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표가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가 먼저 1800을 밟은 시점, 오늘 또 변수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오늘 이번 주 전망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드디어 1800이 도달이 됐어요. 2년 3개월 만 부장님하고 도달될 것이다 했었는데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00선 도달하리라고 여러 번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예. 당시 전망이 빗나가다가, 이제 지난주에 그 1800선에 도달을 하면서 약 한 2년 3개월 만에, 2008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1800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현재 996조로 이제 10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그 FTSE 선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매수로 1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100포인트 추가 상승하는데 무려 1년이 걸린 셈인데요. 네. 그 1년 동안 그 100포인트 오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예. 그만큼 상승 속도는 더디다는 거고요.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악재를 딛고서 그 국내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에도 그 추가 상승을 좀 시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년에 걸쳐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1,800을 종가 기준 받고 장중 고점도 이날 가장 높게 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기록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 그럼 이 1,800을 믿을 수 있는 1,800인지 1,800을 어떻게 해서 돌파를 했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던 더블-D 우려가 좀 줄어든 것이 일단 원인이라고 보여져요. 예, 일단 더블-D 우려가 좀 완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면 지난 1년간 국내 증시가 1,550에서 1,750선 사이 박스권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요.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은 그 더블-D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작년 11월에는 두바이 월드 사태, 올 1월에는 미국의 금융규제 도입 및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또한 5월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또 지난 8월에는 미국 경제지표 둔화가 나타나면서 이 더블-D 가능성이 제기됐지만은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다시 재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상승을 하는 그런 저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블-D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더블-D라는 게 지난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터졌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다 더블-D를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우려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블-D 우려가 지나간 자리, 중국의 긴축 정책이 또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주말에 제가 앞서서 짚어봤듯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 생산, 신규 대출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다 어떤 긴축의 필요성을 예고하는 그런 지표들이었거든요. 중국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긴축으로 선회한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서면은 아무래도 또 타격이 있는 것 아닌가 어렵게 올라선 1,800인데요. 일단 중국이 10%대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보다가 GDP 성장률과 같아지면은 억제책이 과거에 좀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제책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기는 하지만요. 현재 세계 경제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이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서로 그런 억제책이 약간 나온다 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은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걸 또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잘 견뎌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점차 줄어들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전 4기입니다. 세 차례나 돌파를 시도했다가 결국 도전에 실패를 했었던 1,800. 이제 네 번째 도전에 드디어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수급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1,800 위쪽으로 또 올라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펀드 환매 압력 얘기가 나오는데 1,800 위쪽으로 약 한 2,000포인트까지 20조 정도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제 1,700, 1,800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펀드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예. 지금 펀드가 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나타난 게요. 지금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 지난주에 매일 한 2천억씩 이렇게 환매가 나오면서 한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환매를 했고요. 또한 환매를 했지만 지금 1,800에서 1,900 사이에서 한 10조 원 정도, 2,000까지는 한 20조 원에 가까운 환매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금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 한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약 한 15조에 가까운 매수를 했고요. 또한 연기금도 6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쌍끌이 매수세가 그런 펀드 자금들을 이렇게 잘 소화를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적립식 펀드나 했던 게 한 2007년 9월, 10월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딱 3년 만기. 3년 만기라 해서 많이 환매는 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많이 좀 환매가 됐고요. 또한 그러한 환매 자금들이 최근에
그 자문형 랩 네. 이런 쪽들로 많이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고 또한 그 증시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서는 좀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게 네. 추세 자체를 뒤돌릴 만한 건 아니고 네. 상승 속도의 좀 둔화 뭐 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펀드 환매 압력이 완전히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뒤에 또 작년 9월부터 쭉 받쳐준 외국인과 연기금이라는 아주 탄탄한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 속도를 약간 펀드 환매가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추세적으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가다서다 어떤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맞지만 뭐 계단식 상승 뭐 이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금 계단식 상승이고요. 뭐 지난 1년 동안 100포인트 올라오는데 이렇게 1년이 걸렸듯이 향후에도 뭐 마찬가지 같습니다. 따라서 뭐 투자 전략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특정 종목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한 3배씩 오른 종목 있지만은 네. 뭐 일부 이제 대형주 다 알만한 종목들 보면은 이제 특히 뭐 은행주 같은 거는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예. 뭐 이제 같은 IT 중에서도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또 지수 뭐 1600대 이렇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두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단식 상승이 어쨌거나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800 넘긴 시점 일단 뭐 숙제 하나는 해결했고요. 너무 이제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종목을 좀 보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800 시대가 일단 열렸습니다.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는지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요? 예, 그 뭐 관심 업종은 계속 그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외국인 그 기관들은 여전히 그 화학 업종을 좀 계속 사고 있고요. 뭐 자동차도 사고 있는데 이런 업종이 보면 실적 호전이 있지만 거기에는 보면은 화학 업종은 과거에 이제 순수 화학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네. 전자재료 같은 그런 성장성이 좀 가미가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최근에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보면은 과거에는 뭐 현대차 그룹의 이렇게 성장만 네. 땄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그런 슈퍼 앵고의 혜택을 받으면서 또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예.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과의 그런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 그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성장 동력을 확보한 종목들을 좀 이렇게 관심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최근에 이제 10월에는 뭐 중국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초안들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면서 사실 그 설비 투자 관련주 뭐 신전력 설비주 네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 계속 못 올랐던 뭐 LS라든지 효성, 뭐 네. LS3전, 오시아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도 뭐 추가적으로 좀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게요.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뭐 2배로 올려서 중국 그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좀 올려준다. 네. 근데 소득 수준을 올려준다 하면은 소비가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통 네.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뭐 좀 지속 관심을 좀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800 올렸을 때 또 1800 밟으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크게 환호를 했었던 증권주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수 오르면 뭐 증권주가 가장 많이 네. 오르니까 일단 18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증권주나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약간 또 금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라도. 약간 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뭐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문제 IT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뭔가 올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들어갔다가 소위 말해 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종목인 유진테크였던가요? 예. 예. 그런 IT 어떤 부품 쪽은 그럭저럭 지금 보니까 수익이 괜찮게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IT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초고가 대형주, 공매도 많은 물량만 빼고서 틈새 시장을 이용한 설비 부품주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은 뭐 좀 관심을 두고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뭐 될 만한 1800에 대한 주도주를 워낙 여러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말이죠. 예. 오늘은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후반에 말씀드린 IT 중에서요. 예. 좀 많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 에이텍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텍 솔루션은 뭐 이게 1972년에 설립돼서요. 삼성전자 금융사업부로 있다가 2001년도에 분사돼서 뭐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금형과 그다음에 자동차, 정밀 부품 등을 만들고 그 금형 전문 업체인데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LED TV 확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보로드 TV 한 70% 정도를 이 금형을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LED TV용 도광판과 LED TV용 리드 프레임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ED TV용 도광판이 올 10월에 이제 그 천안 공장이 그 양산 라인이 완료가 되면서 네. 10월부터 이제 뭐 40인치 이상의 대형 도광판이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이 돼서 네. 실적이 이제 뭐 급격히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3분기에 뭐 그 영업이익 한 52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뭐 그래요. 네. 예. 매수가와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3분기 실적도 중요해진다 그러는데. 예. 지금 사실 보면은 차트에 보면은 지난 한 그 24,000원 이후로요. 그 네. 아까 말씀드린 도광판 그 출시가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 물량과 그런 지연 우려로 한 70만 주 정도 팔아서 이렇게 2만 원이 깨졌었는데요. 네. 2만 원 깨진 시점부터 외국인들은 지금 한 20일째 뭐 소량씩 사면서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렇게 한 1,000원가량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네. 매수가는 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가격인 19,75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손절가는 지난주 목요일 종가상인 한 18,500원을 손절가로 두시고요. 네. 목표가는 그 25,000원에서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일시로 머물렀던 22,000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17,000원대까지 찍고 지금 막 반등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다시금 사주면서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000원대까지 갔다가 27,000원대까지 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에이텍 솔루션 22,0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반등 기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한 이후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이 외국인들의 동무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면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간의 FTA를 할 수 있는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이 어제부로 정식 발효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6일 미국 시장에서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을 출시해 애플 아이패드와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4일 이사회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사장의 해임안 상정을 강행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이번 주는 오늘 있을 이명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의 만남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등 각 그룹 수장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어떤 해안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에 있는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한 이후에 지금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이 외국인들의 동무대로 전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를 이용한 그게 프로그램 차익 매매 거래인데요. 네. 프로그램 그 차익 매매 시장에서 그 국내 기관 투자자 비중이 줄어들고요. 외국인이 독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 정부가 올해 초부터 뭐 기관 투자가 주식 거래에 대해서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 통상 이제 차익 거래는 그 한 거래당 한 0.5% 안팎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권 거래세로 내는 세금이 0.3%를 부담하다 보니까요. 그 거래세를 내고 나면은 사실상 수익이 없는 게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물더라도 일단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환차익도 노릴 수 있다 보니까요. 네. 뭐 거래세를 물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낼 수 있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차익 매매 시장에서 이렇게 내 외국인과의 비중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실제 그 차익 거래에서 그 외국인 비중을 보면은
그 거래세가 부과되기 전인 뭐 2009년 9월에는 한 7.8%, 10% 미만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올 들어서 이제 거래세가 부과되면서 그 외국인 비중이 올 1월에 한 69%까지 상승을 했고요. 아유. 뭐 그 이에 뭐 3, 40대를 유지하다가 뭐 9월에는 뭐 76%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를 사서 뭐 달러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네네. 그 많고요. 또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뒤 다시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이익을 낼 수 있고요. 네. 한차익을 노릴 수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증권업계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그 차익거래 시장을 선점하면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매수를 통해서 뭐 증권시장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상 기관이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프로그램 차익거래 들어가서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국내 수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체 대외 수출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4분의 1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은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이게 네. 점차 심화되면서 그 한국 수출에 우리나라 수출의 한 4분의 1을 이제 그 중국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없이 안 되겠군요. 그렇죠. 뭐 중국의 경제 상하고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국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뭐 중국 없이는 뭐 한국의 수출을 논할 수 없다 이런 네네.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사실 그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뭐 1%밖에 안 됐거든요. 네. 92년 이제 한중 세계를 맺어놓으면서 이렇게 올해 한 2천억 달러 안팎으로 그 이제 92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출도 뭐 716억 달러를 기록해서 뭐 전체 25%를 넘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미국의 수출이 줄고 그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그 중국과 미국 수출 추이를 보면요. 우선 미국은 뭐 2000년 376억 달러에서요. 2010년에는 한 305억 달러로 이렇게 좀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 반면 중국은 2000년 이제 184억 달러에서 뭐 2005년에는 619억 달러, 그다음에 2010년에는 8월 20일 현재 뭐 716억 달러 이렇게 해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줄고 또 일본도 줄고요. 선진국 비중은 줄고 네. 반대로 이제 중국은 이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는 이런 와중에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 대만과 손을 잡고 있지요. 지금 뭐 중국과 대만 간에 사실상 FTA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 기본협정이 바로 어제부로 또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본격적인 차이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뭐 중국과 대만 간의 그 FTA죠. 그 경제협력 기본협정이 12일 정식 발효가 됐는데요. 네. 뭐 사실 대만에서는 중국 간의 그 경제협력 기본협정 국회 승인을 놓고 뭐 여당과 야당 간의 그 심한 대립도 나타나게 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과정은 뒤로 하고 그 양안 간의 그 본격적인 경제협력 시대가 개막되게 됐습니다. 네. 그 양측 협정에 의하면요. 대만은 539개 산업 항목, 또 중국은 267개 산업 항목에서 서로 이제 그 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돼 있는데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 감면 혜택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요.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만과 중국 기업 간의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관심인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차이완 시스템이 더 공고해질수록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도 그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 협정이 일단 체결된 시점에 우리도 한중 간의 FTA에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중국과 더 좀 타이트하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태블릿 PC 부분에서 전쟁이 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의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태블릿 PC인 이 갤럭시 탭이라는 것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 내놓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오는 16일 날 미국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행사명을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휴대폰 관련 행사다. 이렇게 해서 좀 연막을 폈는데요. 네네. 이 16일 행사가 그 휴대폰 행사가 아니지 갤럭시 탭 행사로 알려졌는데요. 예. 미국에서 이제 그 갤럭시 탭을 선보이는 대규모 미디어 행사를 열고요. 애플의 아이패드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라는 계획인데요. 네. 그 갤럭시 탭이 첫 선을 보이는 것은 지난 9월 초 독일에서 하는 이파 가전 전시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전 전시 한 15일 만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출시되게 되는데요. 그 삼성전자 이 같은 전략 이면에는 스마트폰 갤럭시가 이제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애플의 태블릿 PC에도 도전해 볼만하다. 네. 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삼성전자는 뭐 갤럭시 탭이 뭐 아이패드에 비해서 뭐 통신 기능이 뛰어나고 또 미디어 허브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 태블릿 PC에서 뭐 삼성전자 과연 애플은 어느 정도 추격할 수 있을지 뭐 전 세계에 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가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갤럭시 S보다는 좀 비싸지 않을까? 예,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일단은 보면 이제 그 아이패드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통신사 보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아이패드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네, 그래요. 예. 자, 또 가격 싸움에서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가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한은행 사태가 어디까지 왔나 이 소식을 좀 업데이트 시켜보죠. 신한금융이 오는 14일, 그러니까 내일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를 개최를 합니다. 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결국에 이 신상훈 사장의 해임안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 14일 열린 이사회가 뭐 신한은행 사태의 뭐 주요 고비점이 될 거라는 거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이게 랑찬 회장 쪽은 그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뭐 신상훈 사장에 대해서요, 뭐 직무 정지가 아닌 그 해임안을 그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뭐 랑찬 회장 측에 따르면요, 이 문제를 빨리 매집짓는 게 중요하다. 또 그 횡령도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네. 뭐 14일 이사회에서 뭐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제 반면 이제 신상훈 사장은 이사회에서 본인의 결백을 다시 한번 주장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네. 그 동시에 이제 뭐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랑첸 회장 그리고 신상훈 사장 이렇게 본인 등을 포함해서 그 3자 공동 퇴진을 좀 주장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그 신상훈 사장의 해임안이 통과되려고 하면은 의결 참여자 12명의 과반인 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내일 이사인데요. 내일 이사에서 뭐 3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뭐 네. 이사의 결과에 따라서 뭐 신한의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느냐, 네. 또 1달러 되느냐, 또 1달러 되더라도 또 휴징을 남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튼간에 여러 가지 뭐 매듭되지 않는 사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빅3의 행보에도 신한 사태에도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은요.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또 청와대로 불러서 역시 비슷한 형태 그런 조찬 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조찬 간담회는 아니고 역시 뭐 상생 간담회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오늘이죠. 그 13일 열리는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주요 그룹 총수 간의 그 상생 만남이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밖에도 뭐 주요 경제 지표로는 8월 고용동에 좀 예정돼 있는데요. 일정별로 보면은 그 오늘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그 대기업 총수 12명을 그 청와대로 초청해서요. 네. 그 상생을 주전한 조찬 간담회를 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뭐 대중소 상생에 대해서 뭐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좀 요청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 같은 대통령의 주문에 그 대기업 총수들이 어떤 화답을 제시하느냐인데요. 아직까지 네. 뭐 구체적인 화답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상당한 화답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13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수출입 물가 지수를 내놓는데요. 그 지난 7월의 경우 그 유가 하락으로 그 수출입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네. 또 8월에도 뭐 이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지 좀 관심이고요. 또 14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2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내놓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그 개인의 총 금융자산이 한 2,006조 원을 기록하면서 그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네. 또 2분기에도 이 같은 개인 금융자산이 그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경신할지가 좀 키포인트고요. 또 같은 날 그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 민생안전 차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뭐 15일에는 이번 주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표인데요. 그 8월 고용동향 자료가 발표됩니다. 네. 뭐 실업률의 경우 뭐 7월에는 한 3.7%를 기록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 8월 고용동향에서도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체감 고용률인데요. 예. 이 체감 고용률이 8월 고용동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16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7월 중 그 예금 취급 기간 그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요. 또 금감원에서 그 대부업체 이자율 준수 점검 결과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그 2011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공개합니다. 네. 또 17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그 8월 중 어음부돌 동향을 공개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주요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일은 신한금융지주 사태 그렇죠. 관련한 이사회 예. 보시고 수요일 날은 8월 고용 동향 이런 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까지 챙겨보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엔 뉴욕 증시가 도매 재고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2년 내 증가했다는 소식에 또 올라서 사흘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서 중국의 8월 달 원유 수입도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3% 급등하면서 76달러까지 회복하자 에너지 주도 강세를 띄웠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송유관이 폐쇄됐다는 것도 공급에 대한 불안을 키우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원인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중국의 8월 달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대출이 5천억 위안을 결국 넘겼고요.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4%나 급증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많이 좀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5%나 상승해서 중국의 긴축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뉴욕 증시에 대한 그런 변수들은 긍정적으로 볼 텐데 중국의 같은 지표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오히려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들의 총수 그 결론도 좀 주목을 하시고요. 오늘은 무엇보다 중국 변수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0을 넘긴 시점, 설마 첫 번째 벽이 중국은 아니겠죠. 더 자세한 우리 당 소식은 잠시 후 출발된 증시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